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와 역사 그리고 유령 이야기의 결합, 소설 시면입니다. 2023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현대문학, 저자는 엘마 카츠, 페이지 수는 604페이지입니다. 곧바로 줄거리부터 들어갈게요. 주인공의 이름은 애니 해블리. 이 영상을 시청 중인 분이라면 거의 모두가 알고 있을 초호화 선박 타이타닉호의 1등실 여성 승무원입니다. 북대서양의 얼어붙은 바다에서 비극을 맞이했던 바로 그 배. 이렇듯 우리는 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건 내내 그 불안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설정이에요. 주인공 애니는 승객 탑승으로 분주한 와중에 저쪽에서 울고 있는 젖먹이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승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마크 플래처. 애니는 그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끌림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감정이에요. 다가가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찌릿한 감정. 동시에 마크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유부남. 아기의 이름은 온딘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캐럴라인인데요. 캐럴라인은 애니에게 쌀쌀 맞아요. 당연한 건가? 그럼에도 애니는 이러해서 아기인 온딘을 돌보는 일을 돕게 됐습니다. 이거는 서로 끌렸다는 이 감정 때문에 가능할 일이겠죠? 바로 이 감정이 이 작품의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스포니까 일단 러브라인 이렇게 잡아놓고 주변 인물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 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침몰 사건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억만장자 철강업자인 벤저민 구겐하임을 비롯해서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부자였던 승객으로 알려진 존 제이콥 에스터 4세 등 실존 인물과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데요. 이들이 적절히 섞여서 미신, 의심, 죄의식을 통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다가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극에 도달하게 됩니다. 덕분에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모르는 독자가 이 작품을 읽었다고 해도 충분히 이 배는 침몰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초반부터 느낄 수 있게 돼 있어요. 주인공 애니는 항해 초반부터 1등실 승객 이 사람 저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초반에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부잣집 하인 테디 사건입니다. 9살 정도 되는 어린 하인인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여성의 노랫소리에 취해서 멍하니 목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세이렌 같은 그런 거 있죠. 결국 테디는 가판에까지 올라왔고 계속 소리를 따라서 난간까지 걸어가서는 바다로 추락할 뻔했어요. 다행이죠. 살았습니다. 테디를 구해준 것은 데이비드 존 보언이라는 프로복싱 선수였는데요. 그는 동료 복싱 선수인 레슬리 윌리엄스와 함께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다이와 레스라고 불리거든요. 이들은 작품 초중반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전도시키는 빌런격의 인물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1등실의 부자들과 대비되는 형태로 배 안에서 속임수와 사기극으로 돈벌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 소년 테디가 여성의 목소리를 따라서 바다에 투신하려 했다는 것, 요거거든요. 이게 웬일인가요? 알 수 없는 목소리? 유령? 그런 게 배를 감싸고 있다는 암시가 아닐까요? 이때 승객들의 불안감에 불을 붙이는 이가 등장을 했으니 바로 윌리엄 토머스 스테드입니다.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신비주의자로 알려진 실존 인물인데요. 그는 1등실 부자들한테 이 테디 사건을 공허의 부름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훌령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엔 일부 승객들과 함께 산 사람들이 죽은 이의 홀령과 교류를 시도하는 모임인 이른바 교령회를 열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 투신하려고 했던 그 테디 있죠? 이번에 진짜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인과관계를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상황에서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테디. 슬슬 쫄리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이제부터 속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다가 결국 떡밥만 신나게 뿌려놓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침몰에 도착하는데요. 주인공 애니에 불리는 구명정의 몸을 싣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아기 온딘, 그리고 찌릿했던 남자 마크의 아내 캐럴라인이었는데요. 그녀는 즉시 그들을 구하러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요게 실제로 사건 발생했던 기록을 찾아보면 그 당시 바닷물의 온도가 영하 2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애니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가도 못 구했고 아가 엄마도 못 구했고 뭐 이것저것 복잡하고 괴로워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도착한 편지. 온딘이 살아있어. 그때 그 아기? 맞습니다. 구해낸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할 일이 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타이타닉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동료는 지금 타이타닉호의 쌍둥이 배인 브리테니코 탑승을 앞두고 있었고요. 애니에게 함께 가자는 연락을 한 건데요. 지금 등장한 브리테니코, 이 또한 실존했던 배입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자매선으로 1914년 2월에 진수가 되었지만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더 안전하게 설계를 보완을 했고요. 1차 세계대전에 징발이 되어 병원선으로 개조된 채 항해를 하다가 침몰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애니는 앞선 침몰 사고의 기억으로 PTSD를 오지게 겪고 있는 와중에 또 배를 타게 됩니다.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닌 병원선 간호사 신분으로 탑승을 했는데요. 어땠을까요? 뭐 아무리 개조를 했다고 한들 쌍둥이 배의 기본 골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확실히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승객이에요. 부유한 1등실 승객이 아닌 죽음의 냄새 진하게 풍겨오는 부상자들을 태우고 항해를 하게 된 건데요. 그때 환자들 사이에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찌릿했던 그 남자 마크 플래처였어요. 러브라인 다시 살아난다. 1등실의 부유한 승객이었던 그가 전쟁터의 부상병이 되었다. 느낌 오죠? 이 아저씨도 사는 게 괴로웠던 겁니다. 그렇지만 애니는 그에게 꼭 해줄 말이 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봐. 애 살아있대. 얼마 후 마크는 깨어났고 애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찜찜함만 남긴 채 바닷속으로 침몰했던 타이타닉호에 뿌려졌던 이 떡밥들이 하나씩 회수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작품의 후반부부터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미스테리 스릴러물이라는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찐 오컬트로 갈아타 버립니다.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유령. 그러니까 유령이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건데요. 아 맞다.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쌍둥이 배 브리테니코도 침몰했다고 했죠? 저는 이번 작품을 읽는 동안 제임스 카메론의 1997년작 영화 타이타닉, 여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물론 분위기는 완전 다르지만 이야기의 진행 방식만 놓고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1등실, 2등실, 3등실로 나뉜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 도착하는 곳은 비극의 순간이다 라는 설정. 특히나 이 소설이 글로 설명하고 있는 화려한 배의 모습이나 인물의 모습 등 이런 것들을 이미 영화에서 시각화를 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상상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해하기도 편했고요.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읽어보시게 된다면 저처럼 영화하고 겹쳐서 생각해 보시는 것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소설 같은 경우에는 배경과 상황 설정이 매우 중요하죠. 뭐 아무리 이야기가 재미있게 풀려나간다고 해도 공포소설이 전하려고 하는 그 쫀득함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경과 상황 설정이 이야기보다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품은 반복되는 두 개의 시간대 그리고 두 대의 배를 통해서 어둠 속에 출렁이는 바다의 으스스함, 북대서양의 얼어붙은 심해, 초자연적인 공포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요. 실제로 일어난 두 번의 침몰 사건 그리고 실존 인물과 가상의 인물을 혼합시켰다는 구성으로 인해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가 애매하게 됐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공포를 전함에 있어서 현실감보다도 더 독자와 밀접한 감각이 있을까요?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공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느끼는 공포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공포소설로서 전하는 임팩트보다는 미스테리 스릴러로서 전하는 임팩트가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화 차이로 인한 겁니다. 서양인들은 좀비를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서워한다기보다는
그죠? 밤에 캄캄한 화장실 불을 딱 켜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린아이 귀신이나 여자 귀신이 튀어나온다. 오히려 이런 설정에 지려버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 작품은 서양인들이 두려워할 만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스티븐 킹류의 오컬트 소설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이 작품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읽은 건 아니고요. 재미있는 미스테리 스릴러 소설 그렇게 읽었거든요. 충분히 재미있었어요. 분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술 장이 넘어갔고요. 긴장감의 텐션도 끝까지 탱탱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공포보다는 분위기에 젖어서 서늘한 기분으로 하나하나 단서를 맞춰가는 재미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소설 시면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